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유희장지연의 원투펀치 378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경기도 참 재밌는 경기들 많이 기대가 돼요. 네, 뭐 클럽의 크기로만 보면 바르셀로나 대 인터밀란, 인테르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일단 뭐 외견상은 좀 큰 경기처럼 보이는데 뭐니 해도 또 우리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출전을 하고 네. 이제는 이강인 선수 그렇죠. 분명히 활용이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요. 이강인 선수의 또 발렌시아도 출전을 하고 여기에 또 흥미로운 경기가 또 있나요? 리버풀 대 짤츠부르크. 리버풀 대 짤츠부르크는 우리 또 황희찬 선수가 그렇죠. 출격을 하네요. 황희찬 선수가 근데 지금 막막 부상이라서 출전 여부가 약간 현재 녹화 시점으로는 불투명한데 저는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들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부터 살펴볼게요. 10월 2일 수요일 날 펼쳐지는데 요즘 토트넘이 살살 좋지가 않잖아요.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반전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토트넘을 상대하는 바이에른 뮌헨의 전력이 어떠냐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시즌 전에도 바이에른 뮌헨 얘기를 분데스리가 프리뷰를 하면서 살짝 얘기를 했지만 가장 사실 좀 불확실했던 것은 팀이 이제 새롭게 좀 개편이 되면서 과연 새로운 시스템 또 새로운 선수들이 얼마큼 적응해서 팀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문부 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존재한 상황에서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지금 시즌이 초반부 아직이지만 현재로서는 쿠티뉴 선수 팀에서의 영향력, 네. 또 페리시치 선수도 출전을 또 하고는 있지만 두 골 정도 넣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팀에 잘 적응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측면 쪽에 나브리 선수도 있고 킹슬리 코망도 있고 뭐 피리시치 같은 선수 윙포드도 활용이 되지만 그동안 레반도프스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어서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올 시즌에는 계속 매 경기 골을 넣고 있지만 네. 그것이 측면에서의 공격 지원이 주가 됐던 예전의 패턴보다는 이제는 중앙도 살아나면서 쿠티뉴 선수가 예를 들어서 4-2-3-1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그동안 사실 없었던 좀 중앙에서의 어떤 좀 창의성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또 뒤에서 연계 역할도 쿠티뉴가 부드럽게 해주면서 중앙 공격도 같이 살아나는 것이 레반도프스키에게도 큰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허리라인에 중앙 미드필더로 출장하고 있는 킴미 같은 선수도 박스 역할을 또 잘 해주면서 그 위치가 또 잘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측면에 리카 헤르난데스나 파바르 같은 선수들도 생각보다는 빨리 수비 라인에 지금 잘 정비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갖고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저희가 시즌 전에 조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팀이 지금 정비가 훨씬 잘 돼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토트넘이 지금 홈 경기이지만 상당히 힘든 경기를 할 가능성이 현재 분위기에서 높다. 일단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이 현재 상당히 나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토트넘에는 에릭센이 뭐 있을 때와 또 후반에 뭐 에릭센이 들어갔을 때 뭐 팀이 좀 달라지고 에릭센이 역시 뒤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하나 넣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저는 상당히 팀의 중요한 선수는 에릭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델리알리라고 보거든요. 네. 이 델리알리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팀에서 빌드업 시에 어떤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눈에는 크게 띄지 않지만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주면서 후리안 영역에서 델리알리가 수행하는 롤이 상당히 큰데 그래서 좀 녹화 기준으로 지난 리그컵 때는 다 로테이션을 시켰는데 델리알리 선수도 나왔어요. 그 로테이션 하에서. 근데 델리알리 선수의 폼을 보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물론 리그 사우스햄튼전을 못 보고 저희가 바이에른 뮌헨전을 예상을 하는 거지만 그때쯤 되면은 델리알리는 폼이 꽤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팀에 도움을 줄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점부터는 그래도 데스크 라인이 조금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도 크다. 거기에 데니 로즈나 오리에 같은 측면 수비수만 조금 잘해준다면 그러면 괜찮았던 시기에 한 80%의 경기력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본다면 홈에서 충분히 선전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예상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신의 선수들을 좀 기용을 하잖아요. 이 경기에서는 좀 데스크라인이 바로 나올 수 있을지. 이 경기는 토트넘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 가운데서는 포체티노 감독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한 네. 최적의 멤버가 나와야 되는데 토트넘이 지난 올림피아코스 전에서 승점을 1점밖에 못 땄잖아요. 그쵸. 물론 이 조는 조 전체의 구조로 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이 애초부터 유력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초반에 너무 삐끄덕거리면서 승점을 잃어버리고 출발을 하게 되면 토트넘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나중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토트넘이 적어도 패하면은 조금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상당히 강팀이고 장지현 위원님 말씀처럼 그 새로운 선수들이 지금 연착륙이 거의 다 됐다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견제에서는 지금 두 팀의 1대1 전력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 의원님은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금 측면 수비도 완벽한 것처럼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완벽하지 않죠.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팬들도 그렇게 지금 네. 느끼고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쿠티뉴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연착륙된 바이에른 뮌헨의 지금 멤버와 또 측면에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라면 사실은 토트넘의 측면 수비 쪽에서는 저는 애를 먹을 확률이 네.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과 최적의 멤버를 내세웠을 적에 또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트넘이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최소 무승부 정도를 가져가면 아마 성공일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정팀이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좀 우세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네. 최근에 토트넘의 어떤 팀 분위기 자체로만 보면 약간 좀 다운돼 있고 뭔가 이전과는 다른 위기감이 조금은 지금 네. 팀 내에서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은 해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아직까지 뭔가 자리 잡지 못했어요. 확실한 어떤 전력 보강에 지금 느낌을 주지 못하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어쨌든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 안 지려고 할 것이다. 안 지려고 하면서 뭔가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자원을 활용한 역공으로서 뭔가 이제 승점을 노릴 것인데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토트넘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 네. 다만 장 의원님 말씀대로 데스크 라인이 살아나서 다른 부분의 약점을 좀 상쇄시키고 또 포체티노 감독의 유연한 전술이 좀 잘 발휘가 되고 이런다면 무승부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거의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뭐 전력적으로 변화가 있을지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맞아요. 경기가 주말에 중간에 또 무슨 있고. 일이 생길지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좀 더- 녹화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은 월요일 날 나가지만.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과 잘츠부르크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1차전에서 골만 봤는데 황희찬 선수가 잘해야 리버풀 됩니다. 상대로?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 지금 황희찬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한다면 네. 저는 바이에른 뮌헨전도 사실 키 플레이어는 거의 손흥민 선수가 될 거다. 네네. 토트넘 대 바이에른 뮌헨전. 근데 이 잘츠부르크 리버풀전도 황희찬 선수가 지금 최근에 보여온 것 같은 플레이를 과연 이제 리버풀전에서 할 수 있느냐? 네. 그걸 해줄 수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사실은 잘츠부르크의 상당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그렇죠. 저는 공산도 크다고 봐서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떠안게 될 텐데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좀 단순하게 보면 뭐 황희찬 선수가 잘하길 바라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잘츠부르크의 한계가 약간 저는 드러날 공산이 큰 매치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잘츠부르크가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젊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스트 11에서 보면 유누조비치나 울머 같은 이제 30대 아주 극히 소수의 선수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뭐 요 사이의 선수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선수들이 정말 아약스가 돌풍을 일으키듯이 뭔가를 정말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상대를 어떤 기동력이라든가 뭐 투지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상대를 조여 들어가면서 아주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 매치업에서 가장 포인트는 잘츠부르크는 적어도 이 경기에 한해서는 리버풀의 경험에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요. 리버풀 선수들은 뭐 나이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이 유럽 무대에서도 아주 역전의 용사들이고 백전의 용사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챔피언스 리그라는 무대 자체가 항상 경험이 부족한 팀들은 특히 원정 경기 같은 걸 떠났을 때는 뭔가 삐걱거리는 경우가 여태까지의 역사에서
많이 증명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리버풀의 안필드 여기서 짤츠부르크가 이 젊은 선수들이 정말 자신들의 실력을 100% 보여준다. 저는 네. 그 가능성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해야 될 거는 리버풀의 입장인데 리버풀이 나폴리전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조도 리버풀과 나폴리가 기본적으로 우세하다고 예측을 누구나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리버풀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승점 3점이 안 나오면 나중에 진짜 또 어렵게 갈 수 있거든요. 어렵게 갈 수도 네. 있지만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지금 무패 행진이고 우리가 리버풀인데 자존심도 있는데 네. 여기서 또 막 이렇게 하면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적인 측면에서도 이 경기는 리버풀이 상당한 각오로 나올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짤츠부르크는 경험 부족의 약점을 노출할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패기가 있지만 반대로 리버풀인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리버풀은 이번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게임 플랜을 조금 치밀하게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녹화 기준으로 아직 경기가 열리지 않았지만 주말에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이 지금 한국 시각으로 토요일 8시 반이에요. 네. 그 경기 하고 다음 주 지금 이번 주가 되겠죠. 지금 월요일 방송이니까 목요일 새벽 경기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체력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준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이 나폴리 원정 갔다가 첼시전 치르고 전체적으로 물론 리그컵은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체력적으로 조금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예상을 하면은 리버풀은 충분히 이제 준비해서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밀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짤츠부르크가 지금 지난 행크전 같은 경우는 원래 스타일대로 나왔고 워낙 리그에서 최강팀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운영을 합니다. 4-4-2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압박의 라인 그리고 또 사이드 쪽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는 팀인데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감독이 그렇게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나갈 경우에는 지금 사이드 쪽이 수비 전환 시에 리그에서도 그렇고 많이 공간들을 내주는 편이에요. 네. 이 팀이. 근데 마네와 살라가 있는 리버풀 상대로 그렇게 압박을 펼치다가는 그대로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리버풀의 빠른 전환에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약간은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에 임할 것 같은데 문제는 한현유도 얘기했지만 뭐 홀란드 18살이고 황희찬 23, 다카 20살, 베르네데 20살, 치보슬라이 18살. 되게 어려요. 네. 미나미누 일본 선수도 24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의 전략적 운영을 거의 안 해봤어요. 네. 지금 이 팀이요. 리버풀 같은 강팀을 상대로. 그런 운영을 노련하게 지금 대처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야 그렇게 하기 힘드니 너네는 일단 겁없는 플레이를 해라. 그냥. 오히려 오히려 승점도 땄겠다. 저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너네 맘대로 한번 예. 평상시 하던 대로 한번 부딪혀봐라. 저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결과가 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편하게 감독이 물론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전자가 됐던 간에 후자가 됐던 간에 리스크는 다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전자가 되면은 너무 겁없이 달려가다가 오히려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후자가 될 경우에는 안 해봤던 패턴을 하려다가 오히려 어정쩡해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패턴이 될 수도 있다. 경험적으로 충분치도 않은 선수들이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의원님 얘기대로 경험 부족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이 팀도 쯔보슬라이 같은 어린 선수들은 지금 프리킥 실력이 상당히 좋고 네. 네. 그리고 홀란 같은 선수는 지금 뭐 유럽에서 엄청나게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린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도 물론 이날 상당히 빠른 전환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 겁없는 플레이를 그냥 해서 맞대응을 하는 걸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 네. 재밌게. 재밌게. 네. 그럴 경우에 리버풀이 그런 팀을 상대로 잡을 줄 알죠. 매우 네. 강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냥 사실은 맞대응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대승으로 승점 3점을 획득했잖아요. 그리고 야 안필드 그냥 쫄지 말고 하던 대로 그냥 해보자. 안 된 말고 뭐 이제 그런. 근데 이게 이제 또 지금 짤츠부르크가 어떤 평가를 좀 받냐면은 유럽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저 팀이 잘하면 이제 오스트리아의 아약스 같은 팀 아니야? 네. 그 선수들 나이도 굉장히들 어리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또 팀이 공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2의 아약스, 오스트리아의 아약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오스트리아의 아약스래. 그러니까 한번 한번 해볼까? 미는 거야. 그리고 그게 오히려 지더라도 그게 조금 더 오히려 나은 길 아니냐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이 돼요. 한번 해볼 만큼 이미지 해보는 게. 이상으로는 그게 예, 훨씬 예, 좋죠. 어린 선수들에게도. 네. 그런데 어쨌든 승부에서는 리버풀에게는 이건 지난 1차전 같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리버풀은 꼭 이겨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와 아약스. 지난 시즌 돌풍의 아약스를 상대로 이강인이 뭔가 또 일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또 기대를 하거든요. 두 팀에게 일단 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매 경기가 2조는 6승점 6점짜리 경기입니다. 네. 첼시, 릴. 네, 그렇게 지금 같이 있거든요. 발렌시아, 아약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특히 발렌시아 대 아약스는 두 팀이 지금 다 1승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 죽음의 조에 어떻게 보면 2조가. 2조에서는 발렌시아 대 아약스에서 이겨서 2승을 하는 팀이 2조 완전히 그러니까요. 승기를 잡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신경 써서 준비를 할 것 같고. 전체적인 전력의 안정성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정 팀이지만 아약스가 현재 정황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도 그렇죠. 있다. 발렌시아는 지금 감독 바뀌고 팬들 아시다시피 셀라데스 감독 체제에서 마르셀리노하고는 약간의 공수에서는 좀 다른 패턴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술은 비슷해 보이지만 변형된 공수에서의 움직임. 말씀드린 대로 공격 시에는 로드리고 선수가 오른쪽 윙포드처럼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4-3-3을 병행하는 4-4-2 두 줄 수비와 4-3-3을 병행하는 운영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잘 통용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은 이제 불안정한 요소들이 분명히 강팀과의 경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한국 팬들은 이제 이강인 선수의 또 여부. 지난 챔피언스리그 첼시전 때 데뷔전을 일단 치렀어요. 챔피언스리그 막판에 교체 투입이 돼서. 근데 주말에 저희가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치르지 않았는데 빌바오 원정 때는 이강인 선수의 체력적인 상황을 보면 로테이션이 들어갈 것 같고 네. 선발로 이강인 선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 다음 경기 때 이강인 선수를 다시 선발로 한번 몸으로 써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경기 우리 팬들은 재밌게 보겠죠. 그렇죠. 이강인 대 아약스. 그렇죠. 이거 역사죠 네. 하나요. 근데 아약스가 이제 주축 선수들 많이 나갔지 않나요? 이렇게 팬들이 보시죠. 프랭키 데용, 데리우트, 또 스웨네 같은 그래도 좋은 중앙 미드필더 지금 팀을 다 떠났어요. 근데 제가 두어 달 전에 칭찬했던 영입 퀸시 프로메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세비야에서 퀸시 프로메스가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나 네. 윙포워드 위치나 지금 팀에 공격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디치, 지에크, 네레스의 기존 3톱이 약간의 제로톱 운영 같은 운영인데 거기에 지금 프로메스가 약간 더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패턴의 운영으로 공격력을 좀 강화하는 강화시켰죠. 운영도 되고요. 또 반더백 선수가 완전 부상해서 지금 다시 복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메스는 같은 유형은 윙포드로 놓거나 혹은 조커로 놓더라도 반더백 같은 유형을 지난 챔피언스리그 지난 시즌처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놓고 왕성하게 수비적인 부분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도 있고 허리 라인도 멕시코 대표인 에드슨 알바레즈하고 아르헨티나의 기대주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허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 자체는 물론 센터백은 블린트의 기존 체제의 벨트만으로 바뀌었어요. 데일리트가 아닌. 그래서 약간의 지난 시즌보다 조금 안정감 또 무게감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시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전력 공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현재 상황만 보면은. 그래서 아약스는 여전히 강팀으로 지난 시즌 평가만큼 네. 올 시즌 조별리그에서도 그 강점을 드러낼 가능성은 높다. 조직력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발렌시아가 상당히 고전하는 홈 경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아까부터 조금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장 의원님은 아주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서 아주 분석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이 경기는 그냥 외관상으로만 제가 봤을 때는 아약스가 좀 더 유리한 경기입니다. 네. 발렌시아가 물론 빅리그 팀이고 홈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 뭐 무조건 아약스가 우세하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저는 아약스가 우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렌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는 역시 수비입니다. 네. 저희가 주말 경기 빌바오전을 아직 보진 않았지만 헤타페전에서의 그 수비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헤타페는 그런데 기본 팀의 컨셉 자체가 아주 또 공격적인 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두 골 뒤지다 보니까 이제 헤타페가 열심히 공격한 게 다 통해서 그랬는데 발렌시아의 저는 올 시즌 수비는 그다지 잘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아약스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시즌에 짱짱한
공격 라인에다가 프로메스까지 가세가 돼서 프로메스 선수 한 명의 가세는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굉장한 윤활유가 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윙포워드도 갈 수 있고 최전방도 심지어 갈 수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올 수 있고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 부진하다거나 하면은 바로 그 자리 투입이 가능하고 기존의 동료들과도 아주 무리 없이 공격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또 옵션이 되고 그래서 프로메스 선수 가세가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또 좋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아약스의 이 정도 라인업이면은 저는 발렌시아는 실점한다고 봐요. 근데 단 아약스의 아킬레스건은 저는 점유율도 아약스가 앞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뒷공간이죠. 이 뒷공간으로 이강인의 스루 패스, 로드리고 모레노의 골, 뭐 이제 이런 게 연결이 되거나 혹은 이강인의 타이밍 좋은 상황에서 크로스, 막시 고메스의 헤딩, 뭐 이제 그런 게 연결이 되면 발렌시아가 이건 게임을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아약스가 발렌시아보다 빅리그가 아니지만 우세할 거다. 근데 발렌시아가 그럼 승부 카드가 없냐? 뭐 이강인 선수 얘기도 했지만 뭐 이강인 혹은 파레오 같은 선수들이 좋은 패스나 뭐 세트 플레이에서 좋은 킥을 보여줬을 때 로드리고라든가 막시 고메스가 또 완결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약스의 점유율 주도 속에서 발렌시아가 그런 역습 상황 혹은 첼시전 같은 세트 플레이 상황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냐. 이제 거기가 결국은 승부라고 보는데 기본 개념에서는 아약스가 좀 우세할 거다. 네. 그만큼 아약스가 지금의 발렌시아 수비진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좋은 팀으로 보여요. 그래서 무승부만 해도 발렌시아는 크게 나쁠 건 없다. 네. 홈이지만. 뭐 이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선발로 나올 수 있을지, 아약스가 계속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정말 지켜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렌시아와 아약스 경기 살펴봤고요. 마지막입니다.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 경기인데 바르셀로나가 팀 상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메시의 부상도 또 있었고 나올지 못 나올지 지금 모르게 됐죠. 지금 빠른 복귀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인터밀란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네. 네. 알바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에서는 복귀할 것 같지만 그 경기에는 근데 역시 메시 선수가 못 나올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일단 인터밀란이 생각보다 지금 정비가 빨리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당히 좋아요. 브로조비치가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특화된 역할에 치중하면서 상당히 좋고 바렐라 선수가 지금 매우 좋고요. 또 시즌 초부터 스테파노 센스는 계속 좋고요. 지금 3미들이 제가 보면은 콘테 감독이 원하는 축구들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네, 루카쿠나 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같은 선수도 지금 상당히 투톱으로서의 어떤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저돌적인 움직임, 공격력, 루카쿠의 또 모습도 역시 사무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빠르게 잘 적응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현재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메시 선수 없어도 뭐 수아레즈도 있고 그리즈만도 있고 또 안수파티 같은 어린 선수도 요즘에 상당히 나갈 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덴벨레도 부상 복귀해서 경기를 봤더니 컨디션이 괜찮아요. 나쁘지 그때에서. 않았죠. 예, 그래서 번뜩이는 게 있어요. 번뜩이는 모습도 여전히 살아있고 바로 지금 복귀한 것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강하고 나쁘지 않은데 지금 현재 경기력과 기세로 콘테 감독이 아주 역동적인 압박이나 또 수비 전환한 시에 또 5백 뭐 이런 부분들을 바르셀로나가 특히 측면 윙백들의 배후 공간들 그런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잘 풀지 못할 경우에는 이 경기는 그냥 한 골 시속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현재 경기력만 놓고 보면 무승부 내지 한 골 싸움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네네. 인터밀란의 또 수비 라인들이 한의원님이 좋아하시는 고딘 또 슈크르니아르는 계속 인터밀란 잘했던 선수고요. 네브라이도 마찬가지고 경험들도 있고 실력들이 다 좋은 수비 라인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담브로시오 같은 선수를 약간 아스플리쿠에타 예전에 콘테 3백처럼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약간 수비적으로 나갈 땐 윙백으로 또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콘테 감독이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 운영의 노하우도 인터밀란이 그렇게까지 밀리는 경우는 아니고 대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인터밀란이 사실 첫 경기는 좀 망쳤거든요. 네. 무승부였죠. 슬라비아 프라하전에서 홈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는 바람에 다 무승부였죠, 네 팀이. 네, 그런데 이제 네 팀 중에서 가장 실패한 팀은 인터죠,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슬라비아 프라하가 1약으로 지목이 됐던 팀인데 그 팀과 홈에서 비겨버렸으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 팀이었는데.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테오 슈테겐 골키퍼 활약 덕분에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비기고 맞아요.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 팀이 다 비겼지만
바르셀로나가 사실 가장 성공한 거고 인터밀란이 가장 실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결에서는 인터도 무조건 승점 1점 이상은 필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여기서까지 지면은 이제 도르트문트 바르셀로나와의 경쟁에서는 이제 완전히 처지는 분위기로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 인터도 승점을 따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 의원님은 오늘 시속 게임 한 골 승부 이런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외관상으로만 보면 메시 선수가 없어도 요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콘테 감독이 정말 단단한 수비 조직 여기에 멋진 역습 뭐 이런 걸로 첼시에서도 뭐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감독이지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요. 도르트문트보다는 인테르가 편할 겁니다. 약간이라도. 경기하기가.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바르셀로나의 최근에 올 시즌에 정말로 허약한 그 수비진이 과연 이제 루카쿠 선수를 필두로 한 인테르의 역습이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센터백 3명이 다 신체 조건이 좋고 여기에 루카쿠까지 있는데 세트 플레이 나면은 이거는 또 인터밀란에게 좋은 찬스가 되죠. 바르셀로나는 그 정도의 신체 조건을 가진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역습과 이제 세트 플레이라는 그 무기를 분명히 갖고는 있지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보면 설사 메시가 없더라도 도르트문트보다는 인터가 상대하기 편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르셀로나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그리고 거꾸로 틀릴 수 있는 궁극의 스타일을 지닌 팀들은 리버풀이나 도르트문트 같은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공수 전환의 속도가 빠르고 전체적인 팀 스피드, 팀 기동력이 우수하고 이런 팀들과의 대결에서 바르셀로나는 가장 어려움에 봉착할 공산이 큰데 사실 이렇게 단단한 수비로 지키면서 위력적인 역습, 뭐 세트 플레이 이런 스타일의 팀들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예전부터 무수히 많이 상대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의 팀 스피드는 인터가 도르트문트만큼 빠르진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바르셀로나도 조금 더 자신들의 공격력을 도르트문트전에 비해서는 약간 더 편안하게 발휘할 수 있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 고려하면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한 53대 47 정도로는 조금 우세하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승부 자체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렇죠. 그리즈만 대 고딘이 대결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이제 약간의 또 화제거리가 될 만한 또 맞아요. 승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를 살펴봤는데요. 한 경기마다 관전 포인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주요 경기 프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1차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10월 첫째 주 과연 이 경기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 즐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